예, 예, 결성했습니다. 103조부터 봐야 되는데, 그 103조 보기 전에 여기요, 잠깐 보시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필요하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되는데, 이 효력 요건은 아까 말했지만, 효력 요건을 입증하는 게 아니야. 효력 요건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효력 요건을 부존재시키는 사정들. 예컨대 우리 곧 보겠지만 의사표시가 일치되는 거 공부 안 한다고. 일치되는 거 공부 안 하지 않고 불일치되는 모습을 조문에서 4개 만들어놨거든. 4개 만들어놨으니까 불일치 아니면 다 일치로 해석합니다. 일치로 해석하게 되고 가능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불능을 공부하고요. 불능을 공부하게 이래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효과를 103조 104조에서 무효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을 이렇게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 문제를 살펴보는데 확정은 아까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한다라고 이런 말씀드렸고 가능 부분을 봐야 되는데 가능은 법률행위 하는 걸 기준으로 법률행위 할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불능 상태에 빠진 거 이걸 원시적 불능입니다. 예컨대 얘네 둘이 오늘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자기 부동산을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어제 지진이 나가지고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다 파손대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얘네들이 오늘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미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원시적 전부 불능되면 없는 거 팔아버렸거든. 없는 거 팔았으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가 되는 거고 다만 매수인은 나는 이 부동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줄 알고 일정한 비용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집을 구했으니까 이삿짐센터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줘버리거든. 계약금을 주는데 나중에 이게 실제로는 무효가 돼버리거든. 무효가 이래 돼버리면 그러면 자기 계약금을 괜히 날리게 되는 그런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조문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들 이거 파는 사람은 한번 확인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파는 바람에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다면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예외적으로 물을 수 있고 원시적 일부가 불능됐다. 예컨대 부산에 있는 집이 전체가 부셔진 게 아니고 창문만 깨졌다든지 대문만 파손됐다면 그러면 매매 계약이 못 주는 건 아니죠. 못 사는 건 아니니까 일단 원시적 일부 불능되면 유효인데 대신 창문을 수리해서 주든지 아니면 수리비를 빼줘야 됩니다. 수리비를 빼줘야지 그게 내가 들어가서 또 수리해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수리해서 주든지 수리 대금을 빼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담보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담보책임이라고 부르게 될 테니까 담보책임 문제로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자 그다음에요 법률행위 할 때는 존재했어요. 이 목적물이 법률행위 할 때는 이래 존재했는데 그 뒤에 불능되는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르고 후발적 불능은 이 사람이 목적물을 잡아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인도하고 등기도 줘야 되죠. 등기를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얘는 돈을 주고 사니까 매매 대금 줘야 되죠. 매매 대금 줘야 되고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런 걸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거든.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를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죠.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채무자고 이걸 기준으로 보면 얘가 채무자고 반대로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자 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얘가 채권자야.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지금 목적어를 얘를 밑줄 했다. 그지? 목적어를 얘를 밑줄하면 돈은 불능을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항상 거래계에서 일정한 화폐를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전은 불능이었고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라고 하는 거는 경제력이 없는 거지. 화폐를 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거든. 이런 말은 없게 되니까 금전은 불능이 될 수 없게 되고 목적물 얘가 불능이 되는데 근데 이게 불능돼서
부셔져서 이래 줄 수 없게 이래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인도를 해줘야 되는 채무자거든. 인도를 해줘야 되는 채무자인데 자기가 만약에 이걸 부셔가지고 줄 수 없게 됐다면, 즉 귀책 사유 고의가실로 부셔졌다면, 채무자의 고의가실로 부셔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런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래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요 귀책 사유 없이 부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 천재지변 때문에 부셔졌다든지, 아니면 얘네 둘 말고 제3자가 이걸 부셔버렸을 때, 제3자가 억한 마음에 이래 부셔버리게 이래 됐다면 얘 고의가실은 없죠. 얘 고의가실은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이 사람은 인도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도 의무가 사라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얘 의무는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 의무도 같이 사라지는 걸로 봐야 될지, 그걸 따지는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불러. 위험부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존재해서 얘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얘는 물건도 못 받고 돈을 줘야 되니까 얘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반대로 이게 소멸된다고 보면 얘는 물건도 부셔지고 돈도 못 받죠. 돈도 못 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얘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물건, 인도, 채무자가 위험을 이래 돈을 못 받으니까 위험을 이래 부담한다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가치 소멸이거든. 가치 소멸하게 이래 되니까 물건도 부셔지고 돈도 못 받는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처리되고, 예외적으로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 그거는 채권법에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채권법에서 순서대로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참으면 돼. 며칠만 참으면 다음 주에 이런 거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돈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곧 기다리면 되는데, 몇 번만 자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래 정리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귀책 사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귀책 사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 느낌은 좀 오세요. 누가 채무자가 되고 누가 채권자가 되는지 처음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누굴 채권자로 불러야 될지, 누구를 채무자로 불러야 될지 그런 게 잘 안 보이게 되는데, 항상 기준을 이걸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게 이래 될 테니까, 여기서는 불능이라는 거는 물건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은 불능이 될 수 없다. 불능이 될 수 없게 되니까 항상 목적물,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물건 인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적법은 아까 말한 대로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고, 적법이라는 거는 강행 규정을 말합니다. 강행 규정을 이래 말하게 되는데, 자, 원래 민법은 첫날 얘기했지만 사적 자치권을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어떤 법률 관계를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걸 사적 자치에 맡겨놔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되는 영역들이 발생하게 되고, 예컨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사적 자치에 맡겨놔가지고 우리 회사는 평균적으로 한 15시간은 근무해줘야 돼. 우리 평균적으로 15시간은 근무해주고, 아니 하기 싫으면 말아. 너 말고 15시간 근무할 사람 많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무조건 15시간 근무해야 되고 최저임금 보장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안 주겠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 달아주고 쿠팡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노동력을 이렇게 사적 자치 아니냐,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누가 쿠팡이 오래 그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힘없는 사람들이 사적 자치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막 착취당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걸 최소한 영역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휴가를 준다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아웃라인 기준점을 좀 잡아줄 사적 자체를 좀 수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개인이고 근로자도 개인이지만 이걸 사적 자체에 맡겨놔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 안 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함부로 합의로 바꿀 수 없도록요. 바꿀 수 없도록 제한을 이래 두게 되고, 그걸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근데 어떤 것들이 강행규정, 강행법규냐 그러면 대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근로자나 아니면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 질서를 안정을 줘야 되는 것, 대표적으로 가족법
조문입니다. 가족법, 혼인관계 이런 것들은 함부로 당사자가 사적 자체에 맡겨놔서는 안 돼. 하자 자체에 맡겨놓아서는 안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강행 규정으로서 통제할 필요가 있게 이래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해당 조문의 성격을 가지고 이게 사적 자체에 맡겨놔야 될지 맡겨놔서는 안 될지 이렇게 그걸 성격을 가지고 해결하고 일단은 여기서 적법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강행 규정을 이래 지켜야 되고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이래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 진도 나오면서 임의 규정으로 해석한 것들이 있어서 임의 규정으로 해석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도록 56조가 규정해놨는데 그거 정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오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종물을만 따로 파는 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래 가능했고 강행 규정도 있었죠. 우리가 이래 공부할 때 이래 강행 규정 어제 청산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청산 절차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으로 이래 처리됐고 신의칙이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는 신의칙 적용 안 받는다. 우리는 싸가지 없어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의하는 거 그거 무효입니다. 왜냐 그러면 신의칙도 강행 규정이고 직권으로 따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문의 성격을 가지고 따로따로 이래 그 성격을 가지고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103조 104조를 이래 지금부터 이래 정리해야 되는데 모든 강행 규정을 둬 가지고 근로기준법처럼 아니면 주택임대차 법처럼 법법처럼요 경제적 약자나 사회질서 안정을 이걸로 통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뀝니다. 너무 빨리 바뀌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들 누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문 열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까 그걸 연다는 생각을 정말 아무도 못했는데 열고 있거든 지금. 열고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막 칼 들고 이래 신림역을 뛰어다닐 줄 누가 알았겠니? 누가 알았고 그리고 산책길에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는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니? 누가 예상이나 이래 했겠냐고 둘레길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것들을 밤도 아니고 그지? 밤도 아니고 정말 그 대낮에 그런 사고를 당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고 선생님들 요즘 계속 막 이런 것들 부당한 대우들 뭐 아동학대로 고발당한다든지 이러니까 도대체 뭐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측면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이래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강행 규정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 이미 피해는 생겨버렸거든요. 이미 피해는 생겨버렸는데 뒤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호를 해주겠다 하면 그거는 나중에 사후적 수단에 불과하고요. 사후적 수단에 불과하고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는 기능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입법자들이 똑똑해가지고 미리 내년에는 이런 일 사고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예상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이더라고. 불가능이 되니까 차라리 강행 규정이 없는 영역에서요. 강행 규정이 없는 영역에서도 강행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이 추상적 조문을 하나 만들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강행 규정 없는 영역에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거. 그게 103조로서 사회적 타당성으로서 103조고 104조는 별도로 불공정한 법률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103조 1종입니다. 예시가 되게 되니까요. 103조와 같은 성격을 이래 가지게 되고 103조 조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일반 조항으로 돼 있을 때 2조하고 똑같이 어떤 영역에서 피해자가 생겨날지 모르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둘 수밖에 이래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채권법에서 생기든 물권법에서 생기든 가족법에서 생기든 다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거든.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게 모든 사항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래 장점이 되는데 이것도 단점은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런 것들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걸 해석해 놓은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103조 위반되는 거, 위반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판례 정리할게요. 판례 정리 중요한 것들 뽑아놨는데 첫 번째가 첩계약입니다. 첩계약은 언제나 무효. 첩계약은 언제나 무효가 이래 되고 처의 동의 있어도 무효. 처가 동의했다 할지라도 무효고 이게 사적 자치 영역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동의했다 할지라도 무효고 첩계약을 함에 있어서 뭐 본처 사망 또는 본처와 이혼한 시에요. 입증이 이제 호적에 올려주는 거 이런 걸 입증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입증하기라는 약정 이런 것들도 다 무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2번 별표 첩계약을 종료 점 찍고 종료
종료시키면서 첩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로 봐요. 그러니까 헤어짐에서 생활비나 양육비 주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무효로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유효가 되고요. 자, 2번 103조 2번 긍정 동그라미 하고 그 인정한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정인으로 출석했어요. 사실대로 정인해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주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정언하는 겁니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정언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급부 내용이 통상적으로 밑줄 용인될 수 있는 수준 거기는 몇 줄 아세요?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밑줄하고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어느 당사자가 그 정언이 필요함을 기하로 정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반사의 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고 103조 소정의 반사의 질서적인 실생에 해당해서 무효로 보기에 이래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정언을 했을 때 이게 103조 위반인지 문제되는데 이게 돈 받고 정언했다고 해서 언제나 무효로 보지 않고요. 언제나 무효로 보지 않고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이때만 무효입니다. 예컨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교통비 사례비조로요. 사례비조로 그냥 오늘 이 정언 쓰는 바람에 일을 하나도 못 해버렸거든요. 일을 하나도 못 했고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정인한테 교통비하고 그 식비 정도는 주거든. 식비 정도는 주게 되는데 교통비나 식비가 그게 정말 보잘것없이 주거든.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거 들고 교대에서 그 설렁탕 하나 먹으려면 2만 원씩 일하더라고. 그러니까 15,000원, 2만 원씩 고기 특으로 시키면 2만 원 넘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싼 그 문제인데 그거 받아가지고는 특을 못 먹어. 특을 이래 먹지도 못하게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례비 쪽으로 그냥 특으로 드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돌아가실 때 택시 타고 돌아가세요라고 이런 거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유효가 되고 그걸 초과해서 대가를 받는 거 이런 것들만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이거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을 때만 무효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고 2번 별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면 제2매수인은요. 제2매매는 무효가 이래 된다는 게 이래 팔렸는데요. 자 이게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와요. 난이도 있게 이래 출제되게 되는데요.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한번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매매계약을 이래 체결했고 이걸 다시 병한테 제2매수인한테요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얘한테 줘버리는 거 이걸 이중매매라고 부릅니다. 이중매매라고 부르는데 이중매매는 원칙은 채권관계는 자유경쟁 원리가 적용돼 가지고 이거는 유효로 봐요. 원칙은 유효로 처리가 이래 되니까 이중매매만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이중매매만으로 무효가 아니고 원칙은 유효가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데 첫 번째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자, 배임이라는 게 임무를 위배하는 거거든. 임무를 위배하는 걸 배임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이 사람의 임무를 위배한 걸로 볼지 임무를 이래 위배한 걸로 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재작년에 나온 게 계약금 받았을 때 이래 나왔더라고. 계약금 받았을 때인데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이때는 배임이 아니에요. 배임이 이래 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계약금은 언제든지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하는 기능 중에서 해약금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제해버리거든. 해제할 수 있게 되고 2배 돌려주면 되거든. 2배 돌려주면 해제할 수 있으니까 임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아니야. 배임행위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때 얘가 적극 가담했다 할지라도 적극 가담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배임행위가 아니거든. 배임행위가 아니니까 적극 가담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유효입니다. 유효로 이래 처리해야 되니까 지문이 이게 나온 거야. 지문이 나왔으니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이 매매가 유효다. 이렇게 출제됐다고.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것만 밑줄해버리면 이거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런 게 다 틀려버린다고. 틀려버리게 이래 되는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되는데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아직
아직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거. 배임행위가 돼. 그러면 언제 배임행위가 될까? 언제 배임행위가 되냐 그러면 함부로 계약을 못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함부로 이 계약을 할 수 없고 이제는 무조건 잔금 받고 등기 줘야 되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언제가 그 상태가 되냐 그러면 중도금 받았을 때입니다. 중도금 받았을 때 그때는 이때는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를 못하거든. 해제를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행의 착수로 보죠. 이행의 착수로 이래 보게 되니까 중도금 받았을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배임행위가 되고 이때는 적극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무효가 이래 되는데 옛날에는 이것만 동그라미 했으면 됐거든. 적극가담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이래 풀게 이래 되는데 요즘 이걸 냈다니까 이걸 출제해가지고 배임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계약금 받았을 때는 배임행위 아니고 중도금까지 받아야 된다. 중도금까지 이래 받아야지 배임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찾자. 배임행위의 적극가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서 이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이래 초과해서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을 때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고요. 차주는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주한테 임의로 지급한 이자 반환을 이래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된다는 게 팔립니다. 고율의 이자 약정을 정했을 때 이거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인데 요때 요 판례가 나왔을 때는 이자 제한법이 없었던 당시입니다. 이자 제한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이 없어서 이자가 제한이 없었거든. 이자 통제가 안 됐는데 근데 강행복규가 없어도 강행복규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능하는 조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고율의 이자 약정을 정했다면 103조로서 통제했고요. 103조로 통제했고 이 103조 위반이라는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요.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와서 이자 제한법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은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을 때 그때는 이자 제한법으로 통제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자제한법이 없어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이래 적용받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이래 된다는 게 이래 판례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빠뜨리고 나서 진정서를 제출해서 궁지에 빠뜨리고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라고 이래 급부를 제공받게 되는 것 당연히 103조 위반이 이래 되게 되는다라고 보게 되는데 요걸 변리사시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냈더라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니까 궁지에 빠뜨려 가지고 그에게 대가를 받았다 이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더럽게 매끄럽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나오니까 너무 입에 탁탁 붙게 되게 되니까 이게 103조 위반입니다. 103조 위반이고 104조 위반이 아니다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위약분의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으로서요. 손해배상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민법 398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에는 손해배상 예정도 있고 위약벌도 있거든. 위약벌도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은 너무 많으면 과다하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도록 389조 2항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거든.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유추 적용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위약벌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거든. 위약벌이 너무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지가 문제되는데 옆에 다만 그 의무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요.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사용석 즉 103조 위반입니다. 103조 위반이 이래 되니까 위약벌이 너무 많을 때 103조 위반이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되고 6번 형사사건을 점찍고 성공보수 약정이거든. 성공보수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 성공보수를 받기로 이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유효로 볼까 무효로 볼까거든. 유효로 볼까 무효로 볼까인데 판례가 두 개 있어. 판례가 두 개 있는데 형사 사건에서는 우리 민법의 판례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무효. 형사 사건에서 왜냐 그러면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로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사람이 무죄로 석방됐을 때는 얼마 받고 집행유예로 나오면 얼마 받고 이렇게 가격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변호사의 본래 책무에 반한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 103조 위반으로 봤습니다. 103조 위반으로 봤는데 민사사건은
민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받는 거 이거는 그대로 유효. 그대로 유효가 이래 되고 민사 사건은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요. 소송을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립니다. 기회가 이래 생겨버려서 변호사한테 성공 보수 주고 만약에 성소하면 내가 보수를 일정 금액을 더 주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다 맡아가지고 소송을 먼저 해버리거든. 먼저 하게 이래 되니까 의뢰인들한테는 손해가 될 게 하나도 없거든. 손해가 될 게 하나도 없고 소송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겨버리는 예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니까 얘는 유효로 처리가 이래 되고 당연히 오답을 나올 때는 이래 붙어서 나옵니다. 이래 그 반대로 붙어서 출제되게 되니까 민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는 무효다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민사 사건은 유효다라고 이래 보시고 성공 보수에 동그라미 하지 말고 형사 사건으로 나왔는지 민사 사건으로 나왔는지 이걸 구분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제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건 위반이라는 건데요. 1번, 해외 파견된 근무자가요,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해줘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요,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해야 된다는 회사 내규는 유효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유학을 갔다 온 친구가 갑자기 경쟁회사로 옮겨버리면 회사만 손해를 입게 되니까 옮길 때는 경비를 배상하고 옮기고, 아니면 최소한 우리 회사에 3년은 근무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무효로 이래 보지 않고 유효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요. 2번, 3번 묶어가지고 이래 정리해 드리면 2번, 3번 자,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김재규라는 사람이 시해를 해요. 시해를 하게 되니까 얘가 국가기관에 체포돼서 이 사람이 많은 고문을 통해서 그 배후 세력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걸 국가에 정리하게 만들어요. 정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이 집행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 국가에서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었고 이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니까 자기 위로 몇 명이 없거든. 몇 명이 없으니까 얘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8년 동안 집권합니다. 8년 동안 이래 집권하고 그 다음에 직선제 바람이 불어서 개헌이 됐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이래 시행돼가지고 직선제 선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노태우 대통령이 이래 당선되는 바람에 군사 정권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이래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그때 이제 민주화 바람이 이래 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얘네들 유족들이 군사 정권 기간 동안은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다가요. 못하다가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서니까 얘네들이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이래 제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취소는 제척 기간이 적용돼 가지고 3년 10년 지나면 취소가 안 돼. 취소가 안 되는데 이미 이거는 10년이 지나버렸어. 10년이 지나버렸고 무효는 100년 지나도 무효거든. 100년 지나도 이런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무효 사유를 인정받으면 이거 찾아올 수 있거든. 재산을 이래 찾아올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첫 번째가 103조 위반부터 주장해요. 103조 위반부터 주장하는데 지금 얘가 이 정려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위헌적 방법이 가미됐거든. 위헌적 방법이 가미됐으니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 정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맞으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상적 계약이 아니고 때리면서 계약했으니까 103조 위반이 아닙니까? 라고 문제됐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는 103조 위반이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가미되면 그냥 강박으로 다투면 돼요. 강박으로 다투는데 강박이 이거거든. 취소.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이걸로 다투어야 되는 거지. 이게 103조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게 국가가 강박했잖아요. 국가가 강박했으니까 위헌적 공권력 행사한 거니까 이게 바로 103조 위반 아닙니까가 문제되는데 국가가 위헌적 공권력 행사한 게 바로 언제나 103조 위반이 되지 않는데 언제나 103조 위반이 아닌 걸로 이렇게 평가하고 뒤에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닐까? 불공정한. 얘는 때리면서 계약을 체결했고 얘는 맞으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공정하지 않잖아. 공정하지 않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아닙니까가 문제되는데 이것도 아니래요. 왜냐 그러면
정려계약은 무상계약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이래주는 무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공정성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104조가 이래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7조인데요. 비즈니스 표시. 얘는 정려를 하기 싫었었는데 얘가 계속 때리니까 정리했고, 비즈니로서 했고, 비즈니는 원래 유유거든. 유유인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인데, 너는 알았는 거 아니냐, 때린 놈이니까 알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무효를 이래 주장하는데, 곧이어서 나오는데,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진인은요, 진인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 마음속에서 바라고자 하는 사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네가 속마음에는 정려하기 싫었겠지만 정려라고 생각하고 정려라고 했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사가입니다. 진정한 의사지 비진이가 아니고, 따라서 비진이가 아니니까 이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없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고, 강박한 건 있지만 시간이 지나버렸거든. 시간이 지나버려서 취소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요 판례가 곧 나오죠. 진의 의미,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속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래 평가하게 이래 되고, 지금부터 공부할 때 노무사 시험 붙기 전까지는 유체이탈사법,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야 돼.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야지 되니까, 이거 속마음,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과 속마음은 다르대. 생각과 속마음은 다르대. 뭐가 다를까? 모르겠어, 그지? 이거는 뭐가, 너는 달라져요? 이게 속마음과 생각이 이래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될지, 하여튼, 대법관 정도 돼야 돼, 우리가. 대법관 정도 되면 다르게 이래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 같은, 이런 허접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던 끝에 달라지지 않게 이래 되니까 다르게 본다. 다르게 이래 보게 되니까 생각과 속마음은 다르다.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2번 보시면 순서대로 본다. 107, 103, 104, 107 이렇게 순서대로 이래 판례를 정리하면 되는데, 2번 국가기관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반사성을 띄어서 당연 무효가 되진 않고요. 3번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면 그 불법이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으로 다툴 수는 있어도 반사회자의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고, 4번 별표. 도박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사행행위로서 103조 위반인데요. 103조 위반인데, 근데 여기 우리 판례가 갑이을한테요. 갑이을한테 도박을 해가지고 막대한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도박빚을 갚기로 약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들의 계약은 다 무효가 돼버리거든. 무효가 이래 되니까 얘네들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요. 변제를 위해서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권을 이래 수여받게 이래 되고, 갑이 을의 대리인 자격에서 부동산을 병한테 처분, 부동산을 이래 병한테 처분했고, 병이 모르고 취득하게 됐을 때요. 취득하게 됐을 때 나중에 얘가 매매 대금을 받으면 이걸로 도박빚을 이래 충당하게 됐던 이런 사례가 이래 되는데, 우리 판례가 요 그림에서 매매 대금으로 도박빚을 충당한 내용과 충당하기로 한 약정 자체, 실제 행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103조 위반이 되거든. 103조 위반이 되는데, 근데 여기 대리권 수여는 그런 위반 사유가 없죠. 대리권 수여는 어떤 하자, 문제가 없게 이래 되니까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유효.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유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내가 노무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부당해고 당했다. 부당해고 이래 당해가지고 이걸 억울하니까 다투고 싶다는 겁니다. 해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투고 싶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다투려고 할 때 노무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제 대리인이 되세요. 제 대리인이 돼서 이거 부당해고를 좀 저를 대신해서 다투주세요라고 사건을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제 사건이지만 이 노무사님이 대신 처리하는 거, 이걸 위임계약이라고 부르고, 이걸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부르고요. 원인된 법률관계로 부르고,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수권행위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실제에서는 이걸 하면서 대리권을 같이 주지만 법률상으로는 이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는 구분되는 걸로 봐. 구분되는 걸로 보니까 따라서 도박 채무 부담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지만 대리권 수여 수권하는 행위는 이게 무효가 없고 별개 행위로 체결되니까요. 별개로 이래 체결되니까 여기는 무효 사유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영향을 이래 주지 않으니까 대리권 수여하는 거는 그대로 유효고 갑이 을의 대리인 자격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이한테 부동산 판 거 이거는 그대로 유효가 이래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와 대리권 수요는 구분되는 걸 봐요. 구분되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되니까 이걸 전제해서 대리권을 주지만 법에서는 이걸 따로따로 평가받습니다. 따로따로 평가하고 그래서 민총에서 대리권 수요, 채권에서 위임계약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별개행위로 평가한다. 별개행위로 평가하고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시고 대표적인 게 4번입니다. 보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을 때요. 도박 채무 부담행위와 그 변제 약정이 민법 103조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 무효라 할지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 이행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리권 수여는 무효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리권 수여는 무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의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요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효가 이래 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5번도 전통사찰 주지직을 그에게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무기노금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그러니까 얘네들도 주지 선임 지위를 돈 주고 사고 판 요 부분이 지금 문제된 게 아니고 이 판례에서 문제된 거는 종교법인이 이걸 알면서 얘를 주지로 임명을 해줬거든. 임명을 해줬는데 이게 103조 위반일까 이 말입니다. 103조 위반이 될지 그 부분은 문제인데 임명행위는 문제없다. 임명행위는 103조 위반이 되지 않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지 임명행위는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래 판례고요. 6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요. 부동산에 허위의 건재당권 설정됐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강제 집행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가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을하고 가짜로 허위로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허위의 저당권을 이래 설정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이게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곧이어서는 통정의 표시고 통정의 표시도 무효죠. 통정의 표시도 무효인데, 근데 이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103조 위반도 될까 이 말이거든. 103조 위반으로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게 왜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냐 그러면 108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됐을 때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됐을 때 결정적 차이점이 103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 따라서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찾아올 수 없고 말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면 일반적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수 없고 차이점은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되는지 가능한지 이렇게 기억하고 무효 중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는 무효가 이겁니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고 부르게 되고 아니 앞에서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행위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이래 금지시켜 놓고 뒤에서는 부당이득은 국가가 받아준다라고 해버리면 논리 모순이 생겨버리거든. 논리 모순이 생기니까 103조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원인급여를 만들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금지하고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분하게 이래 되고 허위 표시로 볼 수는 있어도 103조 위반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부동산 실명법이 비록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나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더라도 무효인 맹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명의로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래 팔립니다. 지금 명의신탁 하면 안 되고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거든. 금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103조 위반이 될까 이 말이거든. 103조 위반이 될지가 문제되는데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 규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103조 위반은 안 됩니다. 103조 위반은 안 되고 실익은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얘는 103조 위반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8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 걸로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사회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제한을 붙인 약정은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처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처분이 안 된다고 제한을 붙여주니까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개인의 자유를 특별히 제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 이래 되지 않고 이혼하면 팔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팔 수 있게 이래 되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9번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했다 하여 이게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를 적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요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세징수법으로서 다 처벌돼요. 처벌이 이래 되게 될 건데 우리 왜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왜 세금 안 낸 거 이런 거 밝혀지면 새롭게 내야 되고 이러잖아요. 새롭게 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103조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10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라는 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걸 말하게 되는데 숨겨두는 거 맡겨두는 거 이런 것들을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 비자금 조성이 문제된 게 아니고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치 맡기는 행위한 거 이런 것들은 103조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마지막 11 매도인한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이것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공과금 매수인 내겠다. 많이 합니다. 이거 특약으로 이래 많이 하게 되니까 매수인이 공과금을 이래 부담한다는 특약 자체가 103조 위반이 이래 되지 않게 이래 되겠죠. 긍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이런 걸 잘 구분하세요. 103조 위반인 거 아닌 것들.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하나 더 104조 볼게요. 당사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104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103조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시 중 하나가 이래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별도로 104조에서 통제하게 되고 이게 103조 일종이니까 당연히 얘도 불법은행법에 적용받아요. 746조 불법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옆에 객관적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진 않아요. 궁박경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했을 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바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진 않고 딱 입증해야 됩니다. 궁박경솔 무경험 또 악의까지 입증해야 돼요. 악의까지 입증해야지 되는 거고 밑에 무상행위 아까 방금 설명했던 정려에는 이거 적용 안 돼요. 104조가 이래 정려와 같은 무상행위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게 이래 되고 밑에 별표 아까 대리인이 행했을 때 대리인이 행했을 때요. 대리인이 행했을 때의 논점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효과를 받는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행위는 대리인이 하죠. 실제 행위는 대리인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상대방이 이래 되게 되는데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을 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지를 이래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궁박경솔 무경험을 누굴 가지고 따져야 될지 문제되는데 대리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행위는 얘가지만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본인이 받게 되거든. 효과는 본인이 받게 되니까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는 실제 행위하는 사람을 가지고 따져야 될 게 경솔하게 행위했는지 아니면 무경험인지 이런 것들은 실제 행위하는 대리인 가지고 대리인 가지고 따지는데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거든.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궁박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본인 가지고 이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행위하는 사람을 가지고 따져야 될 거, 경솔했는지 무경매인지 이런 것들은 대리인 가지고 판단하고, 효과는 본인이 받으니까 궁박 상태 있는지는 본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궁박, 경솔, 무경매 중 하나의 사유만 구비하면 된다고 됐는데, 이거 다 갖추는 걸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궁박에다가 무경매에다가 그다음에 경솔에다가 이런 걸 다 갖출 걸 요건으로 하지 않고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만 충족되면 되고, 이거 다 갖춘 사람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걸 풀세트로 다 갖춘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더라고 기억하고, 경매는 104조 적용한대. 경매 절차는 우리 사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되고, 유찰될 때마다 20%씩 가격이 떨어지거든. 20%씩 가격이 떨어지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는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게 이래 되고, 그다음 밑에 무효행위 추인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무효행위 추인은요, 무효인 상태가 사라질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상태가 사라졌을 때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 무효 사유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거, 대표적인 거, 강행규정 위반한 거. 이게 무효사유가 사라질까? 강행규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해가지고 최저임금 안 줬는데 근데 추인했다고 해서 그게 유효로 바뀌어버리면 강행규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으나 마나가 이래 되게 될 거고, 그리고 103조 위반하는 거, 첫 계약했는데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인데 추인했다. 그러면 첫 계약 유효로 바뀐다. 이러면 이게 통제한 의미가 없죠. 무효사유가 사라진다고 이래 볼 수 없게 되고, 또 하나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한 거, 이런 것들은 추인했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법률행위로 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 안 돼. 이런 것들은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사유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얘랑 구별해줘야 될 거, 얘랑 구별해줘야 될 게,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하는데, 그지? 무효행위 추인은 이래 되지 않게 되는데, 얘네들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효가 돼버렸을 때요. 무효가 이래 돼버렸을 때, 그럴 때 이게 A로서는 무효지만요. A로서는 무효지만 이게 B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B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A로서 한 행위는 무효가 됐지만 B 행위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전환된다고 부릅니다. 전환된다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조문이 138조에 나오게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한 것으로 이래 보게 되는데, 예컨대 얘네들이 매매대금을 너무 과다하게 정해서, 매매대금을 너무 많이 정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돼버렸거든. 무효가 됐는데, 근데 얘네들의 매매대금을 적정히 감액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유효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유효로 이래 바뀌게 되니까, 매매대금이 너무 많아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됐지만 적정히 감액시키면 유효로 바뀔 수 있다. 유효로 바뀔 수 있어서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게 되니까 두 가지를 꼭 구별해.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고, 무효 파트에도 많이 나옵니다. 무효 파트에도 많이 나오게 이래 될 테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가지고 따집니다.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시를 가지고 판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얘네 둘이 계약을 할 때, 만약에 3월 1일 날 계약을 할 때는 A라는 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정상가로 계약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 경제 사정의 변동이 생겨가지고 4월 1일이 되니까 이게 가격이 막 폭등해가지고 한 20배 정도 차이가 생겨버렸어. 20배 정도 차이가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20배 정도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거 20배 정도 높아진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얘는 종전에 20분의 1로 사버렸으니까 공정성을 잃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닐지,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바뀌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닐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는 무조건 이때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할 때 이때를 기준으로 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뒤에 어떤 경제사정 변동으로 공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효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법률행위 시를 가지고 법률행위 시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한대. 이게 104조, 103조 이런 것들, 강행규정 이런 것들을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거든. 절대적.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한테 무효 조장되는 거, 모든 사람한테 무효 조장되는 걸 절대적 무효라고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고 강행규정 103조 104조 원시적 불능 뭐 의사 무능력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처리되고 얘네 둘은 무효고 무효가 이랬댔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무효 조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곧 나옵니다. 할 수 없는 경우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상대적 무효고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 무효들은 상대적 무효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응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고 104조는 절대적 무효, 103조, 104조 강행부규 이런 것들은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 보완되고 선의 제3자한테도 무효 조장을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 논점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까지 이래 정리됐고 자, 그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돼.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되니까 의사표시를 봐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고 여기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